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세무사 대비 있죠. 상법, 회사법을 이제 객관식 강의를 하게 됐네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거죠. 어,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그 어떤 상법, 회사법의 내용들은요. 뭐 제가 워낙 이제 출제와 관련돼서는 워낙 깊이 그동안 관여했고 잘 알기 때문에 하는데 나오는 문제가 뻔하고 주로 조문으로 나오고 마지막에는 제가 또 짚어주는 데서 거의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근히 따라오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상법을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언저를 너무 많이 건들 필요는 없고 나올 조문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객관식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죠?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 여러 번 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객관식 시험은 엄청 잘 나오거든요. 뭐 40대도 그랬고 다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감인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내용 좀 알고 문제 풀면 이 감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좀 불이타가 나와도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특히 또 마지막에 그 여러분들이 전국 모의고사라고 하죠. 혹은 또 전범위 모의고사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웬만하면 혼자 풀더라도 사서 풀든지 뭘 하든지 반드시 시간 체크하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을 객관화시키는 것이지 혼자 기분 좋게 공부 잘했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가지고 연습을 해서 대충 이제 감을 잡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들어야만이 점수가 잘 나온다. 또 하나 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저와 공부해서 합격한 학생들 대부분 다 합격의 경향이 뭐냐, 물론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90점이 다 넘어요. 넘는데 그냥 90점 넘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빨리 풀어서 90점 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시간을 확보해야만이 여러분 승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회계사 기업법 하고 있죠. 회계사 기업법은 거의 뭐 100점이니까 그건 100점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그 다음에 상법, 우리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법 부분을 사실 여러분 하다 보면 맨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고 다른 과목에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듣는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객관식을 처음 들어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강도 많이 듣고 하니까 그래도 인강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OT를 조금 간단히 할 건데, 한번 저랑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그죠? 한번 보시면서 아시는 거는 또 넘어가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일단 우리 상법 있죠. 회사법 구조와 수험 비중이다 하는데, 이 그림을 항상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요 민법이라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학에서는요. 왜냐하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실무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민법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뭐 법적 쟁점을 갈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사실 상법은요, 그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과 특별 행위만 뽑아서 이렇게 상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법에 없는 건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민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민법의 법률에 적용되는 건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됩니다. 특히 세무사 실무에 나가면 회사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상법 속에 있는 그것도 총칙, 상인, 상행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어때요? 회사 구조, 5개 회사가 뭐냐, 구조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실체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고객이 바로 법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회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범위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상법 속에서도 이 회사 기업에 대한 내용만 배우게 된다. 시험 범위 들어왔다 알아두시고, 자, 그럼 내용들은 어떻게 돼 있냐 한번 복습하시면 여기에 통칙이 나와 있고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요거는 이제 소규모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항상 문제가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씩 나오기 때문에 양도 많지 않아요. 반드시 맞춰야 된다. 100%. 그 다음에 아주 정직하게 나오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식회사. 이 부분도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한 단계만 넘게 되면 주식회사도 점수의 가치다. 왜냐하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실무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돈이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회사법은 돈이다 생각해야 돼.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죠? 의뢰인이 왔거나 뭐가 내가 일을 해주는데 그때부터 막 찾아보고 막 하는 거 시간 너무 걸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공부해 두신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정말 잘하신 거야. 회사법, 상법 선택을 잘한 겁니다. 알겠죠? 다른 과목은 별로 그렇게 안 써요. 거의 안, 그거 한 번 하고 끝이야. 끝이야. 그냥 시험 보는데 끝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양이 작다고 자꾸 하는데 양 작지 않습니다. 작지도 않고 마구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이 회사법은 잘해보면 알겠지만 마구 암기 안 해도 되고요. 제도를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여러분 세무사 강의도 하게 된 것도 이 회사법이나 상법에 대해서 이 학원계에서 너무 어렵게 너무 잘못 가르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좀 하고 이 범위를 정해주고 웬만하면 초점을 맞춰서 찍은 데서 나오게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뭐 회사법 수험 특징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제도법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현실적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보다도 있죠. 제도를 알면 돼. 각각의 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 그럼 시험장 가면요. 설령 법조문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 제도의 전체 틀만 알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과목이다. 그리고 세무사 합격후 실제 진짜예요. 우리 여기 세무 다른 선생님 있잖아요. 원 선생님도 그렇고 원세윤 선생님 등 기타 세무사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많이 있잖아요. 여기 뭐 이윤엽 선생님도 있고 뭐 다 우리 해커스에 그죠? 유명한 선생님 다 있잖아요. 그죠? 정윤선 선생님. 근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도 실제는 이게 하는 게 맞는데 학생들이 괜히 자꾸 겁을 먹고 다른 거 한다. 라고 해서 저보고 좀 쉽게 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제 범위도 거의 조문이 90에서 95%입니다. 조문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조문집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끝까지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5%인데 거의 정답으로 나오진 않고요. 정답으로 나와도 아주 쉽게 나오니까 그걸 보면 된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 목표는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 출제 범위는 여러분 일단 기본서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문을 읽기 위한 어떤 기초체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문 판례, 그 다음에 기출지문을 계속 반복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요약 정리 한번 해주고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연습 꼭 해야 된다. 알겠죠? 문제 연습. 설령 기본 내용이 한 70%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30%가 채워질 수 있다는 거. 그거 겁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겁내시면 안 된다.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문제 강의는 요 세 번째 단계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본 강의 있죠? 이해시켜 주면서 제가 조문 판례도 같이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어요. 함께 2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줄 겁니다. 원래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 강의하면서 같이 다시 또 조문 판례를 복습을 시켜주면서 해설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할 거냐면 최종 정리라 그래갖고 한 이틀 정도 제가 정리해 줄 거거든요. 그때 조문집에 나올 거 제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했던 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이제 제 강의를 안 듣거나 조문집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그걸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문제를 해설을 할 겁니다. 해설하고 이론서 볼 때 하고 좀 다르게요. 툭툭툭 문제 나올 때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때요? 거기에 대비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끝까지 읽는 연습을 해왔잖아요. 이제는 어때요? 문제는 툭툭툭 중간에 던진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해설할 테니까 그런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자, 객관식의 강의 주요 내용도 여러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기출문제 해설로 출제 경향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요. 예상 문제로 적중 지문 확인 학습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세무사가 60몇 회월 동안요 나올 거 다 나와 버렸고요. 알겠죠? 나올 거 다 나올 거고 단지 이제 한 10년 전 최소 있죠.
한 5, 6년 이전 문제는 크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 몇 개 빼고는 그걸 다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 출제의 어떤 스타일과 경향이 있는데 한 6, 7년마다 바뀌어요. 바뀌고 또 들어가는 교수들이나 들어가는 출제위원들이 제가 알기로 저는 이제 또 한 세대 지나갔습니다만은 제 위에 후배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보면은 그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최근 한 5년치 있죠. 5, 6년치 기출을 보면서 나머지 안 나온 전문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면 100%입니다. 너무 그래 힘을 뺄 필요 없어요. 막 10년치, 20년치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객관식 책을 만들어 놓은 것도 6년치인데요. 6년치에서 필요 없는 거 빼고 아주 중요한 거 나올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거 볼 필요 없어요. 그죠? 거기에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보지 마시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늘려도 안 되고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은 시간을 줄이고 다른 과목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줄여서 효율적으로 학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법 조문 판례는 여러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마지막 정리용으로 가서도 어때요? 제가 표시해 준 거 빨리 넘기면 30분 만에 볼 수 있습니다. 조문만 눈에 익히고 싹 들어가도 거의 뭐 한 40문제에서 25문제가 봤던 게 나올 겁니다. 익숙하게. 나머지 이제 10문제 뭐 이상은 죠 여러분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객관식 시험의 필수 수칙이다. 사실 오늘 요거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뭐 다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 거지만 요겁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도 해설을 하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도 전범위 모의고사를 전부 다 해설을 다 이제 거기 짧게 다 해설해 줄 건데 그때도 설명하겠지만 시험장에서 주의사항이에요. 특히 이제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시험장 가서 공부를 해. 야, 지문 좋다. 야, 이번에 상법 잘 냈네. 신선한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 공부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요, 앞도 뒤도 고르지 말고 어때요? 지금 동물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동물이 배고프면 어때요? 막 먹이를 막 찾잖아요. 그렇듯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가 아는 거 속에서 답이 있는지 없는지 찾고 답이 나왔다. 무조건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넘어가셔야 돼.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요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속도로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하나라도 툭 튀면 어때요? 시간이 금방 5분 3분 지나가 버려요. 그 합쳐지면 어때요? 시간 부족해요. 그럼 떨어요. 마음이 멘탈이 나가죠. 점수가 거의 평균 한 5, 6점을 그냥 까먹어 버려요. 이거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는 거 자신 있게 푸는 거죠. 찾아내야 된다. 문제풀이 순서는요. 문제를 먼저 읽게 됩니다. 5번 딱 나올 때 문제를 딱 읽으면 어때요? 예를 들면 주주대표성에 대해서 어쩌고 나오죠. 그러면 문제에서 어때요? 여러분 힌트를 다 준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주주대표성 뭐가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힌트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5개 지문이 벌써 답이 뭐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럼 다 바로바로 보게 된다 그죠. 그런 식으로 먼저 있죠. 힌트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 주제를 파악하고 확실하게 아는 문제 있으면 먼저 푼다.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나중에 풀고요. 또 한 가지 팁. 짧은 지문부터 먼저 푼다겠죠? 짧은 지문은 40문제에서 꼭 한 개나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시간을 줄이고 바로 넘어갈 수 있다. 짧은 지문 먼저 한다. 그 다음에 확실한 지문이 발견되면 나머지는 보지 말고 넘어간다.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시험장 가서는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걸 귀에 익숙해서 꼭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 판례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했던 것이고 객관식인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 예상 진도별 그래갖고 제가 한 6년치를 아예 순서별로 해갖고 문제를 이렇게 다뤄놨는데 이번에는 이 진도별 부분만 풀 겁니다. 알겠죠? 같이 풀어줄 건데 그리고 풀고 나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전체적으로 전범위에 대해서 좀 한번 연습해보고 싶다 해서 어때요? 거기 한 5년치 있죠? 최근 기출 문제를 해답까지 다 달아서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때요? 똑같은 거라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 달라요 또. 틀린 게 또 나온단 말이죠. 앞에 다뤘지만 그래서 뒤에서 한번 쫙 풀어보시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책 소개는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요. 보시면 된다. 됐고요. 책도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통책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상법 단톡방 운영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몇 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뭐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다 제가 카톡방을 열어놨는데 세무사 인원이 좀 작긴 해요.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 다른 데는 거의 700명, 800명씩 되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오셔서 활용을 잘 하시면 제가 여기는 세무사 부분도 이제 올해는 제가 좀 많은 자료도 올리고 영상도 좀 올리고 세무사를 위해서 무료 유튜브도 이제 올리고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카톡방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익명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공개적으로 하기 못하면 거기서 바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질문 잘 하신 학생들 많고요.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뭐 운영 목적은 뭐 됐습니다. 넘어가면 돼 보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여러분하고 OT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자료를 한번 교재를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도별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진도별 문제 연습하고 전범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진도별은 한 5, 6년치가 진도 순서에 맞게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해설도 정확하게 달았으니까 같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치기잖아요. 회사법 통치에는 반드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두 문제 나온다. 그리고 아주 쉽게 나온다.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된다. 알겠죠? 틀리면 안 된다. 거의 우리 여기서 풀었던 것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조문에서 제가 얘기해 준 거 전부 그대로 나오니까 확대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세무사 25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나온 기출을 한번 여러분 풀어볼 건데 여러분 바로 지금 있죠. 할 때마다 우리 회계사가 똑같이 할 겁니다. 한 50초 내지 제가 1분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로 풀어보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면서 세 지문을 읽든 네 지문을 읽든 간에 여러분 답을 찾아보세요. 공부하지 말고죠.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혼자 할 것 같으면 잘 안 되고 이 객관식은 같이 하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제 답이 나와야 된다. 그죠? 답을 바로 보면서 1번이 틀렸다는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1번 지문, 기억 지문이 틀렸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여러분, 회사법 통칙 있잖아요. 예, 통칙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있냐면, 앞쪽에 얘기했지만, 우리 법학은요, 항상, 판덱텐 체계라 해서 독일법 체계를, 수용을 했고요. 이 체계는 뭐냐면, 법전을 만들 때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통칙과 항상 아니면 총칙 그래갖고 각칙이 나옵니다. 그 총칙은 뭐냐면 우리 회사법 전체에 대해서 혹은 통칙은 뭐냐면 회사 전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통칙이라고 해요. 주로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회사 그죠? 회사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사의 능력이 나와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회사가 할 수 없는 뭐 제한사항이 나옵니다. 제한사항이 나와요. 특히 제한사항 중에서는 합병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제한사항이 나와요.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겠다 싶을 때는요. 누가 관여하냐면 법원이 관여해서 회사를 사형시킵니다. 회사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랬죠? 법인이니까. 법이 만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얘가 도대체 만들어 놨는데 우리 회사는 좀 쉽게 만들잖아요. 특히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어떤 준칙주의라 그래갖고 요건만 갖추면 바로 회사를 만들어줘요. 인가해준다 법원이. 너무 쉽게 만들다 보니까 얘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둔 것이 뭐냐면 회사에 대한 해산 명령 판결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 도저히 너는 용납 못하겠다 해서 사형시키는 거야, 법원이.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해산, 그죠? 해산 명령 제도가 여기 나와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면 돼. 여기 계속 돌아가면서 여기서만 시험에 나와. 그죠? 그걸 여러분이 여기서 두 개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된다. 그래서 회사 개념만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회사 개념 뭐죠? 상행위나 상행위 또는 어때요? 기타 영리 목적이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렇게 돼 있죠. 요겁니다. 법인. 기타 영리 목적. 상행위만 꼭 상행위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상행위 또는 어때요? 이거 상행위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에요. 그럼 첫날이니까 조금만 더 해본다면 우리 법인 그러면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시험에는 잘 등장하진 않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1인 회사하고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여러분 이제 실무에 가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이런 제도 들어오고 법인격 부인에서 이제 하는 것도 1인 회사에 대한 거죠. 법리가 있는데 요런 것이 나옵니다. 됐죠? 여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회사의 능력은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그랬죠?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내용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는 뭘 못한다? 여기 법조문에 가보면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어요. 회사는 다른 능력이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무한 책임 사원이 돼버리면 그 다른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죠. A 회사에 갑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다. 있는데 을이라는 한명회사가 있다. 여기에 사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무한책임 사원들이죠. 그런데 갑이 있죠. 주식회사가 여기에 갑이 한명회사에 무한책임 사원이 됐다.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책임 사원이 되게 되면 이 을 한명회사가 있죠. 만약에 도산이 되거나 또는 이제 다른 부도가 나게 되면 이 갑회사가 어때요?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같이 줄도산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건 아예 우리 법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너 이런 거 하지 마. 우리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서 우리 뒤쪽에 가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부분 있죠. 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게 아니죠? 회사는요, 만약에 해산 사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안다는 전제에 지금 하는 거예요. 해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청산 과정을 거치죠? 거칩니다. 해산이 되면요, 권리 능력이 제한돼요. 정상적으로 권리 능력을 갖고 오다가 권리 능력이 어때요? 확 줄어듭니다. 오직 청산을 위해서만 어때요? 권리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죠. 이게 바로 뭐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건데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나온다. 그 다음에 합병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합병은 자유롭지만 예를 들면 합병은 존속하는 회사를 어때요? 존속회사를 예를 들면 해산하는 회사는 존속회사 지금 현재 있죠? 존속 가능한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에서만 합병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제한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산 명령 어때요? 불법이라든지 회사가 도저히 있죠? 용납되지 않을 때는 해산 명령하는 제도 있다. 그 내용을 갖고 한번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요건 처음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중요한 부분 나오면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1번. 모든 지문을 제가 다 읽어주면서 같이 풀어줄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 다 여기 있는 지문들은 여러분 걸 다 만드셔야 돼. 알겠죠? 다 만드셔야 돼. 이해 안 되면 빨리 나중에 기본서를 찾아보든지 법조문을 보든지 해야 된다. 자, 회사란 상행위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다. 틀렸죠? 뭐라 했어요? 상행위 또는 기타 영리 목적을, 그죠? 영리 목적.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2번, 니은번 본점 소재지의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되고 지점 소재지는 별도의 성립 등기를 할 필요 없다. 이게 작년에 바뀐 문제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조문이 저작년에 개정된 거 있잖아요. 이제 등기 제도는요. 과거에는 본점 지점이 다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워낙 발전돼 버렸어요. IT도 되고 그다음에 워낙 이제 통신수단이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통신수단이 발전 안 됐기 때문에 등기구 있죠.
본점에도 등기고 있고 지점에도 이렇게 따로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등기 사항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등기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인터넷으로 다 지져보기 때문에 본사만 등기되어 있으면 어때요?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행정 효율면에서 본사에만, 본점에만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상법상 이제 등기는 뭐다? 모두 다 본점에서만 한다. 정리됐죠?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다 찍어줬던 거죠. 어떤 거 나옵니다. 디귿번,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다? 아까 뭐랬어요? 무한 책임 사원은 안 된다 그랬죠? 유한 책임 사원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번,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잖아요. 회사를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거나 또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히나 불법 행위, 목적이 불법하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해산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얘기해 주자면 여기 명령 나오면 항상 어떻게 돼요? 여기 해산 명령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비교한다? 해산 판결. 요거는 주식회사법, 주식회사 쪽에 가면 나오는 건데 법원이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명령은요, 이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판결은 뭐죠? 사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주체도 좀 달라요. 이 명령 어때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회사의 정관의 목적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강도를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다. 불법하죠? 그때는 어때요? 여기서는 검사가 나섭니다. 검사가 나서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나섭니다. 그리고 어때요? 법원이 보니까 얘는 도저히 살려줄 수 없네. 법원이 어때요? 직권은 어때요? 얘를 사형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해산 명령제도예요. 근데 여기 판결은 뭐예요? 사익이라고 했죠? 회사가 도저히 했죠. 다시 말해서 회사의 직원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있지만 회사의 뭐 주식값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도저히 잘못해서 경영을 잘못해서 주주에게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법원에 갔었죠. 우리 회사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때요? 이 사익이 바로 뭐냐면 주주보호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청구할 때도 누가 하냐면 10% 발행주의 총수의 몇 프로? 10% 소수 주주가 법원에 가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때요? 회사를 해산 판결해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암기하지 말고 제도의 취지를 알고 이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풀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자, 2번도 이제 빠르게 이제 좀 오늘은 한 몇 문제까지는 세팅을 같이 하면 이렇게 하는 걸 해볼 테니까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저작년에 24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답을 고르든지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계속 지문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거 하시면 안 돼요. 거의 제가 모의고사도 그렇고 거의 있죠. 나왔던 것에서 변형하거나 나왔던 것에서 다 내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됩니다. 중복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딴 거 보시면 안 돼요. 1번 옳은 것 그랬습니다. 회사란 그죠? 기본적 상행위만을 통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이다. 아까 그 말을 또 바꿔놨죠. 그죠? 기본적 상행위만을 통한 영리 추구. 상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겠죠? 그렇다는 거. 상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영리 목적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만을 틀렸으면 이렇게. 2번 해산 후의 회사는 다른 해산 후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여 합병할 수 있다. 해산 후 회사는요. 다른 해산 후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산 후에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거겠죠. 존속해야 되겠죠? 같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 상법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의 종류가 나올 겁니다. 거기 통치가 보면 종류가 나와요. 5가지 회사가 나오는데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암기해야 되겠죠. 한명합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거죠. 여기 상호회사로 나와 있잖아요. 틀린 거예요. 상호회사는 어디 있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업법에 가면요. 보험업법에 가는데 우리 보험회사들 있죠. 보험회사들도 어떤 형태로 보험회사를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주식회사 아니면 유한회사 아니면 어때요? 상호회사를 별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법상의 5가지 회사와 그 외의 법에서 회사 형태가 있다면 요거 상호회사가 유일합니다. 보험회사를 만들 때 상호회사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5번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이상 휴지하는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이죠?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해서 뭐 할 수 있다? 해산 명령. 그죠? 명령. 맞는 말이죠? 추가로 하나 뭐 불법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똑같이 명령할 수 있다. 됐나요? 그렇게 하면 정리하면 돼요. 자, 계속 반복됩니다. 3번도 그럼 똑같이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된다니까. 통째에서는 틀리면 안 돼. 회사에 관한 거다. 그죠? 자, 뭐 한번 답은 딱 보여야 됩니다. 가면서 내가 옳은 거 그랬을 때는 중간 내려가다가 옳은 것이 확실해야 돼요. 객관식은 알고 모르는 거, 옳다 그르다를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애매하게 알면 그건 모르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알면 모른다. 딱 2번 내려갔는데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유한책임회사 배웠잖아요. 유한책임회사는 외부인이 업무 집행자를 둘 수 있다 그랬죠. 예문으로서 그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1번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상행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으로 사단법인까지 좋습니다. 설립 시에는 사원이 적어도 2인 이상이다. 틀렸습니다. 사단법인도 틀렸고요. 2인 이상도 틀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까도 말했듯이 회사 개념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회사란 상행위 또는 기타 영리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법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법인. 이게 과거에는요. 이 법인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사단이라는 말이 옛날에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단. 사단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 법인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단은 최소 사원이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죠. 최소 2명 이상은 돼야만이 우리가 단체라는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무에 가보니까 판례가 실무라는 게 판례를 말합니다. 뭐가 존재하냐면 1인 회사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한 명인 회사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럼 얘는 완전히 뭐 유령이고 얘를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문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도 학계와 문제가 많았고 이 사단 때문에 계속 충돌이 나왔어요. 판례는 1인 회사를 인정해 주는데 이론적으로 어때요? 1인 회사를 인정 못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지 말자. 1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있는 이 사단을 빼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법으로도 어때요? 1인 회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만 빠졌고 2인 이상도 빠진 거죠. 이 1번 지문이 바로 그걸 말한다. 그렇죠? 회사는 상행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틀렸고 설립 시에는 2명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제는 설립할 때도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명이 만들었다 또 혼자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3번 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무슨 사원이죠? 유한책임 사원이죠?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회사는 해산 등기를 한 때의 권리 능력이 소멸됩니까? 아니죠. 해산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청산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줄어들어서 존속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서너 번만 문제를 반복해보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5번째,
회사의 권리 능력은 제한될 수 없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잖아요. 다른 회사에 무한책임 사원 하지마. 또 어때요? 만약에 해산하면 너는 권리 능력이 줄어들어 해줬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가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번째 답 골라보세요. 회사 나왔으니까. 답이 바로 나오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1번 모든 회사는 법인이다. 맞죠? 우리는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 회사의 주소는 지점 소재지 아니죠? 주소는 본점이다. 본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주식회사는 한 명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 이제 정지문 나왔네요. 회사는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법인이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5번째 회사편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한다. 그것도 조문이 마지막 조문에 있습니다. 회사 통치가 있죠. 마지막 조문에 가보면 이게 도달한 등기 기간이 나옵니다. 설령 있죠. 만약에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때는 이걸 몰라도 상관없죠. 2번 하나만 확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법 특히 회계사도 있죠. 작년에도 거의 다 올해 했죠. 작년에도 거의 다 100% 적중했어요. 이거 여러분도 또 적중했어요. 적중했다 그러니까는 뒤에 가보니까 한 지문 이거는 선생님 교재 없는 건데요. 상관없어요. 제가 100% 적중은 뭐냐면 답은 무조건 100% 적중하는 거죠. 답하고 나머지 지문도 있죠. 거의 적중해주면 되는 거죠. 답을 골라야 돼요, 여러분.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 넘어갑니다. 자, 5번도 한번 빨리 풀어볼까요? 5번도. 답이 나오나요? 나오죠, 그죠? 풀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해봐야 된다, 그죠? 자, 그럼 1번 한번 가봅시다. 옳지 않은 그랬습니다. 회사란 조문 그대로네요. 169조.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정확하게 맞다, 그죠? 2번 주식회사와 한명회사가 신설 합병을 할 때는요, 그 설립된 회사는 주식회사여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이것도 합병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인적회사가 물적회사 신설 합병할 때, 그죠? 물적회사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뭐 이런 게 이제 안 봐도 되겠죠? 4번 해산 후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 후에 회사를 존속한 회사 하면 돼, 안 돼요? 아니죠? 존립 중에 회사를, 그죠? 존속한 회사야 된다. 4번이, 그죠? 4번이 틀렸죠. 이 4번이. 5번 법원은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해산 명령에서 사유가 나온다면 두 가지다. 하나는 어때요? 설립 목적 불법. 또 하나는 어때요? 1년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바로 뭐다? 명령 사유다. 알겠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6번 한번 가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읽어봐야 됩니다. 있죠?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부터 시작해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수업이 왔을 때도 여러분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냥 앉아 두고 가면 안 돼요. 풀어봐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지문들이 조금 들어왔겠는데 판례 지문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판례도 나올 만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잘 보시고 제 조문집에 있는 판례와 전부입니다. 굉장히 조금 확대를 해서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판례도 나오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려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자, 1번 우리 상법상 1인 회사는 한 명에서 합자해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인정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1인 회사는요. 1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하나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자, 1인 회사 문제 6번인가요? 하여튼 간에 1인 회사. 1인 회사는 5개 회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명 합자 유한 책임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잖아요. 이렇게 5가지 회사가 있는데 1인 회사가 되지 못하는 거, 1인 회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여기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한명 회사 있죠. 설립 조건하고요. 그 다음에 존속 조건이 있거든요. 요건인데 여기에 뭘 요구하냐면 2명 이상의 사원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나오는 거죠. 요건상 있죠. 1인 회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설립할 때 반드시 2명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설립 후에 존속하는데도 한 명이 탈퇴를 하거나 한 명이 나가버리잖아. 그죠? 그럼 뭐가 되냐면 해산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한 명 더 충원해야 돼. 그래야만이 계속 존속하는 거죠. 1인 회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 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요. 여기는 이제 물적 요소를 가미한 회사죠. 여기서는 1인 회사를 인정합니다. 특별히 2명 이상의 요건을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죠? 됐다. 그 다음에 2번 1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 1인 주주와 1인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1인 회사 이를 인정해서 1인 회사 왜 인정하느냐? 1인 회사의 법리가 있습니다. 1인 회사를 인정해주는 이유입니다. 이유다. 그건 뭐냐면 우리 회사법은요 주로 단체법적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같으면 대표적으로 주주총회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있죠. 혼자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혼자 회사일 때 1인 회사일 때는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한 명인데 뭐 4분의 3이라는 게 어떻게 맞춰주지? 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거를 어때요? 우리 판례가 1인 회사는 어때요? 이 제도를 완화해서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1인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인 회사를 하더라도 혼자서 주주총회 개최하면 만장일치다. 또는요,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어때요?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자의 의사회가 만든다면 그냥 유효하다.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죠. 1인 회사에 대해서는 웬만한 거는 1인 주주의 의사에 맞으면 전부 다 유효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비교할 게 하나 있다. 이건 안 된다. 아무리요, 이 갑회사가 있다. 회사는 우리가 독립된 법인격이 있다 그랬죠? 법인격이 있습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여기에 사원이 만약에 주주라고 합시다. 사원 A가 있다 하더라도 얘하고는 어때요? 완전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할 때야 뭐 가서 하지만 별개 인격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갑회사에 손해를 주거나 회사 돈을 함부로 유용한다든지 직접 그죠? 이런 것까지는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거는 괜찮지만 이런 거는 봐주지 않겠다. 그래서 뭐다? 배임죄와 혹은요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런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1인 회사 법리. 자, 그래서 그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1인 주식회사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인 주주와 1인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알겠죠? 이런 거 판례가 나오면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산이 사실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를 하였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회사의 회사 법인이죠. 법인이 성립과 있죠. 성립과 소멸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회사 성립은 언제 합니까? 설립 등기할 때. 소멸이다 그죠? 소멸은 어떻게 한다?
해산 사유가 있겠죠. 해산 사유가 있으면 청산 절차를 거치죠. 근데 이렇게 소멸한단 말이죠. 언제 소멸하냐 이거죠. 청산이죠. 청산 등기를 한 데일까 아니면 해산 등기했을 때 그때 소멸된다고 볼 거냐 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산 등기나 해산 등기는 이거는 하나의 선언적 효과밖에 없다. 법적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소멸되려면 어떻게 한다?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결되어 있다. 그렇죠? 종결됐을 때 소멸하는 거야. 설령 청산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사무가 남아있다면. 그 사무라는 것은 특히 재산관계, 뭐 형사법적 소송관계, 하여튼 그 청산되는 회사가 다른 사람들하고 법적 이해관계가 존속한다. 뭐 돈 갚을 게 1,000원이라도 갚을 게 존재한다. 등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때요? 1,000원 갚을 때까지는 권리 능력이 존속한다. 1,000원을 다 갚아야만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알겠죠? 그 내용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를 하였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했다. 아까 통치에서 배웠고. 5번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이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연대 책임을 부담하며 재산 출자 외에 노무 신용 출자도 가능하다. 이 뒤쪽이 틀렸네요. 유한책임 회사는 어떠한 경우도 노무 신용 출자가 안 돼요. 알겠죠? 무한책임 사원에게만 노무 신용 출자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노무 출자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내용인데 알아둔다면 직접 하고 연대 책임진대요. 유한책임 사원이요. 그것도 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모른다면 다시 확인하셔야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모르는 거에 대한 보충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 이 문제를 풀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지금 합자회사라고 했죠? 뒤쪽에 나오겠지만 합자회사는 여러분 그림 꼭 생각하라고 했죠? 어떤 걸 했죠? 이 갑하고 을하고 사원이 있다면 무한책임 사원과 어떻게 해요? 유한책임 사원과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무한책임 사원은 어떻게 한다고 책임이 어떤 거라 했어요? 무한히 책임지고 무한 책임지고 직접 책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죠? 직접은 어때요? 회사 채권자 K가 있다면 K가 직접 어때요? 이렇게 무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돈 빌려준 게 있다. 1억을 회사에 돈 빌려준 게 있다면 어때요? 직접 1억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걸 말한다. 그런데 유한 책임은 어때요? 자기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주식회사라든지 유한회사 가보면 자기가 출자한 금액 이외에는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 회사 채권자가 어때요? 직접 책임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한 다시면서 합자회사 와보니까 유한책임회사에게 이렇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문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유한책임사원도 그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유를 알아둬야 된다. 그죠? 유한책임사원이 만약에 10억을 출자하기로 약정을 적었다. 정관에 적었다. 그죠? 그런데 5억밖에 출자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직도 출자를 못한 5억. 이게 미출자 부분이죠?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을 때 합자회사의 채권자가 유한책임사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요 5억을 말합니다. 어차피 너 출자 다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나한테 돈 내나?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거기다 조문상 어때요? 추가로 우리가 알아둔다면 여기 5억에다가 뭘 또 더 하냐면 합자회사가 이익이 또 없으면서 원래 이익이 나야만이 우리가 배당을 하잖아요. 그죠? 이익도 없으면서 여기에 1억을 공짜로 준 거야. 그건 뭐예요? 합자회사가 갖고 있는 이 1억은 채권자의 담보력이란 말이죠. 근데 공짜로 줘버렸단 말이죠. 그럼 회사는 채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5억에다가 있죠? 이 배당 이익도 없으면서 배당을 한 1억 있죠? 1억까지 합쳐서 6억에 대해서 있죠? 6억에 대해서 직접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문상 내용이에요.
그거 알아둡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7번. 7번 한번 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7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약간 어렵죠, 그죠? 여기에 이제 보충한 겁니다. 아까 위에 1인 회사하고 있죠? 이 법인성 부분이 보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넣어놓은 건데, 법인격 부인이라든지 법인성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문 몇 개를 넣어놓고 보충한 거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회사는 상행위 기타, 뭐 이건 됐고, 법인 말하고. 2번. 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외견상 회사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 배우자인 타인에 대해서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요 2번이 바로 뭐냐면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여러분이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도 이 정도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타 나오더라도 뭐 점수를 더 맞을 수 있는 거고 혹시 모르더라도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이걸 우리가 법인격 부인이라고 하는데 아까 1인 회사는 해봤고 법인격 부인이다. 이게 뭐냐면 회사는 법인이죠. 법인을 잠시 부인 다시면서 기절시킨다는 거죠. 기절시켜서 어떤 법률 관계를 해결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 법인격 부인론은 여러분 실무에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인격 부인론은 어떤 경우냐면 회사가요 자기의 자산이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입니다. 이 빼돌린 경우인데 회사법상 다른 제도를 통해서 도저히 법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어요. 없다 보니 어때요? 최후 보루 수단으로 어때요? 나온 것이 뭐냐면 법인격을 잠시 기절시키고 돈을 찾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실무에 가면 이와 관련되는 세무와 관련된 문제도 연결되게 될 겁니다. 아마 하는데 이런 거예요. 갑회사가 있다.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A 대표이사가 있고요. 얘가 주주야. 대주주야. 그리고 회사 얘가 있죠? 거의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서로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얘도 개인이 독립된이고 회사도 어때? 법인격으로서 법인격이 뭐예요? 법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돼 있으면 서로가 서로 침범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여사가 K은행으로부터 10억의 자금을 차용했습니다. 차용할 때 갑여사가 직접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신해 줄 자가 대표이사겠죠. 가서 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갑은 채무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K는 채권자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거죠. 누구? 얘를 대신해서. 그럼 나중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변제기라는 게 여러분 돈 갚는 날을 말합니다. 도래했다. 그럼 K는 어때요? 당연히 채무자는 갑이니까 돈 내놔 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놈이 A를 갑을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은 사람이지만 아무런 어떤 행위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던 돈이 10억 들어온 거 있죠? 요걸 살검살검 빼갖고 어때요? 자기 주머니에 다 챙겨 넣는 거죠. 하여튼 어떤 명목을 하든지 간에 빼놓은 거죠. 그럼 돈은 얘한테는 어때요? 여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여기 갑이 어때요? 나 돈 없어. 못 갚아.
이렇게 된 거죠. 진짜 껍데기 회사야. 그랬을 때 K은행이 보니까 여러 가지 돈이 나간 것 경위를 좀 추적도 해보니까 얘가 다 가져가 있네. 근데 어때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좋다. K회사가 야, 너 돈 내놔 라고 이렇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우리 법리상 안 됩니다. 왜? 계약 당사자가 누구죠? 갑이니까. 얘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독립된 인격적으로 얘하고 완전 별개예요.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없어요. 피고 적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해서 문제가 되니까 돈 빼돌려 하는 문제 생기니까 미국부터 있죠. 미국에서 있죠. 판례 법리로 나온 겁니다. 판례가 판사가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나쁜 놈이네. 돈 빼돌려 갔네. 그 이유가 뭐냐면 얘와 얘가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남용한 거죠. 얘하고 완전 독립됐다는 걸 남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때요? 잠시 동안 얘를 요 사안에서만큼 어떻게 한다? 법인격을 부인을 해서 어때요? 부인하게 되면 어때요? 얘와 얘가 같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하자 하고 하는 것이 뭐냐?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이해 많이 해주시면 알겠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법인을 잠시, 법인 인격 자체를 잠시 요 사안에서는 없는 걸로 하고 얘와 같이 만들면 은행이 어때요?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워낙 똑똑해져 가고 있죠. 여기 돈 들어간 흘러간 정황들 있죠. 이런 걸 잘 입증하면 판사가 어때요? 법인격 부인론을 아주 철저하게 해줍니다. 요즘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면 좋아요. 회사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죠? 이 허수아비야, 갑에서 완전히.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해. A에. 그죠? 외견상은 뭐예요? 회사의 행위로 보는 거지. 할지라도 그 배우자인 누구? 여기, 그죠? A. A에 대해서는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어때요? 우리는 법인격을 부인해서 물을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 제도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읽어주시고. 자, 2번도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 제도를 남용했다는 거죠. 그때는 어때요?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다른 방식으로 있죠. 또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거는 기존 회사 설립인데 갑회사가요. K은행에 돈을 10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은 날 좋은데 이 10억 있죠. 갚기가 조금 아까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을 쓴 거죠. 을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설립하고 여기 10억 있던 거 있죠. 전부 출자를 해버립니다. 그런 거 어때요? 얘는 돈이 없어. 똑같아요. 하여튼 남용하는 거야. 이렇게. 왜? 이거와 이거는 별개로기 때문에 얘가 돈 달라니 돈이 없어? 근데 돈 여기가 있어. 직접 별개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없죠. 그죠?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한다? 우리 판례는 이런 정황이 증거가 입증된다면 법인 요거를 잠시 하고 이렇게 같게 본다는 거죠. 같게 보게 되면 어때요? K는 이쪽으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이쪽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회사 돈을 빼돌리는 방법이 다양했었는데 이 법인격 부인론 제도 때문에 요즘 빼돌린 돈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이거다. 됐습니다. 4번 법인격 남용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용화된 경우는 회사의 법인격이 박탈된다.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이 박탈되는 게 아니고요. 요 회사는 잠시 부인되지만 사실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요 사건에 대해서만 너가 인격이 없는 걸로 해갖고 같은 걸로 봐서 책임 묻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5번 회사의 개인이 별개 인격 채무를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회사에 대해서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하여튼 여기 좀 어렵지만 요 사안도 사안만 설명을 해볼게요. 사안을 하나의 트렌드를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 모르면 몰라도 되지만 법인격 부인론이 이런 식으로 발전 또 했어요. 어떤 거냐면 A라는 사람이 개인이었어요. 개인인데 사업을 하다가요. K은행으로부터 10억을 돈을 빌렸어요. 사업을 하다가. 근데 이 10억을 갚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갑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버립니다. 설립하고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10억 있죠. 이걸 전부 다 일로 출자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K가 어때요? 이렇게 돈 달라 하면 나 돈 없어. 얘한테는 돈 달라고 할 수 없죠. 왜? 서로 독립된 객체니까. 이렇게 거꾸로도 이용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법인격을 잠시 부인하고 어떻게 돼요? 너와 너는 같게 봐서 누구한테? 얘한테도 달라고 할 수 있고 얘한테도 달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개인이 빼돌린 경우도 있죠. 개인이 빼돌려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출자를 다 했다 하더라도 법인격 부인론만 된다면 돈이 흘러갔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면 판례가 어때요? 법인격 부인을 해서 얘한테도 책임 물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죠? 그렇게 한번 요 정도. 그래서 법인격 부인은 요 한 문제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알고 있으면 된다. 그죠? 너무 많이 할 것도 없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요. 8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습니다.